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고성국입니다. 기상특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7시 10분 제주도 남부와 남부 중산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침수 지역이나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 쌍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이 처리됐습니다. 여당은 본회의 자체를 보이콧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도돌이표 정국이 또 반복될 것 같습니다. 이 국회 상황 비롯한 전국 현안들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 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금요일마다 정치 공부하는 시간, 오늘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주제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화제 소식들 뉴스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9월 20일 금요일 정격 시사 출발합니다. 정격 시사 유튜브 생방송 지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 정치경제사회문화 각종 명품 컨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KBS와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입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레바논의 대규모 공습을 해서 헤즈볼라와 전면전의 일촉즉발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런 뉴스 들어와 있는데 이 뉴스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19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서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군이 약 30개의 헤즈볼라 발사대와 테러 인프라를 폭격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상군이 레바논 남부 여러 지역의 무기 저장고 등을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삐삐 무전기 동시다발 폭발로 큰 타격을 입은 지금 헤즈볼라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는데요. 헤즈볼라가 국경지대의 이스라엘군 진지를 대전차 유도미사일 등으로 타격해서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약 10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네, 점점 거칠어져가는 중동 정세입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첫 42,000선을 돌파했다고 그럽니다. 나스닥이 2.5% 상승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게 비컷의 영향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그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 역시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522.09포인트 오른 42,025.1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5.38포인트 오른 5,713.64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440.68포인트 상승한 18,013.9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는 이날 처음으로 42,000선을 돌파하면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썼습니다. 예.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쟁점 법안 3개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죠. 그렇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에는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이어서 김 여사가 22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지금 추가가 했습니다. 네. 야당이 네 번째 발의한 최혜병 특검법과 지역화폐 사업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차례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폐기됐던 이 최혜병 특검법은 이번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 야당이 2명을 선택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야당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장에게 재추천 요구, 이른바 비토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한 합의를 파기했다면서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이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3개 법안 모두 반대하면서도 무제한 토론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 새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 요구권을 행사해달라 이렇게 건의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2 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몇 달째 계속 도돌이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합의 안 되는 특검법안을 계속 통과시키는 것은 정쟁에만 몰두한 것이라면서 이 민주당이 누리는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일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체코 방문 중이라서 이 해외에서 뭐 전자결제를 할지 그건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부터 2박 4일간 체코 순방 일정에 돌입했죠. 예. 윤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으로 페트로 파벨 대통령과 이 단독 확대 회담 연이어 열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그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이른바 세일즈 외교 성격이 강한데요.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원전 사업에 대한 양국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파벨 대통령은 또 한국 수력 원자력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체코에서의 협력이 성공한다면 한국이 제3국으로의 진출이 고려할 만하다 뭐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양 정상은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을 함께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면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여당의 지도부가 이제 환송을 하잖아요.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 체코 순방길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환송 인사를 나왔는데 그 후에 대통령실에서 밝히기를 순방 직후 만찬을 한다 이렇게 밝혔죠. 예, 이제 오는 24일입니다.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여당 지도부를 이제 윤 대통령이 용산으로 초청해서 이 만찬을 함께한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과 여당 전현직 지도부 간 만찬 회동 이후에 약 2달 만인 건데요. 네. 이번 회동은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 문제가 핵심 안건이 될 전망인데요. 한 대표는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좀 열어놓고 논의하자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미 입시가 시작된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이고요. 대통령실은 대신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에는 유연한 입장이라면서 의료계의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가 9월 19일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이루어진 남북 정상 간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인사들이 광주에서 한자리에 모였는데 여기서 나온 발언들이 꽤 관심이 갑니다. 예. 지금 광주에서 이제 어제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이 열린 건데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 기존 평화 통일 담론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이 무척 엄중하고 위태롭다면서 남북한 당국이 더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고 미국과 전 세계에도 이제 좀 그렇게 한 것 아니냐, 비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통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했어요. 예. 이 야권 안에서도 좀 이 발언 때문에 좀 술렁술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일을 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객관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이랬습니다. 통일 논의를 완전히 봉인하고 30년 후에나 잘 있는지 열어보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주장은요. 평화로운 한반도 번영된 통일국가라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평화통일론에도 반하는 내용이어서 네. 지금 당내에서도 조금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주장한 거는 이런 기존 담론 대신 평화적 이국가론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건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두 국가론이 최근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개념과 일맥상통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분단을 고착화하자는 내용이어서 향후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훨씬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이 진행됐는데 오늘이 결심 재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이제 몰랐다 이렇게 해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결심 재판이 이제 오늘 열립니다. 두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고인이 된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알았으면서도 모르는 척 거짓말을 했고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는 또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게 지금 검찰 판단인데요. 네. 반면에 이 대표는 그간 꾸준히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직전 재판에서도 김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를 치거나 낚시를 한 건 사후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당시에는 김 처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심 재판에서 남은 피고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이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고요. 또 이 대표가 최후 진술에 나설 예정이거든요.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걸 고려할 때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이 대표 관련 첫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예,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검찰총장에 취임한 심우정 총장이요. 어제 취임사에서 어떤 일성을 내놨습니까? 예, 일단 취임식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했는데요.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돼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약과 전화금융 사기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이런 민생 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응 강화를 약속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은 부패와 경제 범죄에 집중하고 신속하고 정밀한 수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직접 수사 역량,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거죠. 예, 예. 부패와 경제 범죄를 강화하겠다 수사를. 이 청사진도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중대한 경제 범죄를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했는데요.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은 시장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 범죄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심 총장 임기 동안에는 좀 기업 수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임에는 사실 굵직한 기업 사건 수사를 보기 어려웠는데 이 기업 수사를 통해 심 총장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일부 지역은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곳곳에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비가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남 서부 지역, 제주도 등 서쪽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고요. 특히 제주도와 광주, 일부 전남에는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며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100mm로 여름처럼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 곳에 따라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며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광주 29도, 부산 30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8도 정도 낮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7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출근길 도로 상황인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수원부터 정체가 시작됐고요.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는 11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남사준리 부근에서 남사까지 천천히 가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인천에서 밀리기 시작해서 부천에서 신월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인천 방향은 인천 요금소에서 부평까지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입니다. 금천부터 막히기 시작한 정체는 광명역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이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문학에서 남동 부근에서 정체했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남동에서 막히고요. 문학에서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창원 쪽으로 남대구 부근은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더 가서 옥포 분기점에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KBS
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다시 격돌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체코 방문을 마친 직후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추석 끝나자마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네. 아마 추석 민심을 둘러싼 얘기들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날 아침에 이제 주로 의정 갈등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의정 갈등이 우리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대표가 열심히 뛰고 있어도 뭐 이렇게 성과가 당장에 보이지 않는데 이거 좀 천천히 너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면 어떠냐 뭐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이거 여기서 우리가 물러나면 중재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국민들이 그 피해를 받을 텐데 그렇게 갈 수는 없다. 우리가 힘들어도 의사단체들을 계속 접촉하면서 설득을 하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여야 의정 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또 의료 사태와 관련된 민심들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자리였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원래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런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 여야정 협의회를 만들자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여야정만으로 안 되니까 여야의정으로 갑시다 이렇게 받은 건데 네. 지금 민주당은 처음에 여야정 협의회를 하자고 그러더니 지금은 의사들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는 회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자체가 모순이죠.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부인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지금 2025년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책임자 문책도 있을 수 없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중간에 끼어 있는 자기들은 그 대통령실이나 정부 그리고 야당 모두를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사단체들은 또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도 않잖아요. 네. 다 15개 단체가 다 각자의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두를 조율하는 게 아주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돌파구를 찾아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가 어제 그 임현택 의협 회장하고 비공개로 만났다고 그러던데요. 네. 예,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때 들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 양쪽 다 이게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 서로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그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한 대표가 여러 단체들과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하고 만났다는 얘기 하지 말아달라. 아, 그래요? 잘못하면 당신들이 무슨 대표성을 가지고 만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예. 이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어떤 경우든 뭐 있었던 내용들 같은 것들을 제가 정확히 알지도 못하거니와 그걸 또 뭐 대심해서 언급하는 거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그 야당 쪽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네. 이재명 대표가 조계종을 찾아가서 진우 스님한테 좀 의료계를 설득해달라 이런 그 주문도 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네. 야당은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에 좀 적극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냥 한동훈 대표가 한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자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까? 아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본인들이 여야정 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해놨다가 그다음에 거기다 의사들까지 넣자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의사들이 안 들어와서 여야정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지난 7개월 동안 이 의료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단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의사단체도 만나지 않았고 뭐 말로는 민생하면서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그 입도 뻥끗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희야 정부하고 보조를 맞춰가야 되니까 여당으로서는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민주당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대 야당으로서도 얼마든지 대안도 제시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그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유예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자라면서 안을 제시하고 그걸로 인해서 여론이 끌어오르니까 그때 갑자기 숟가락 얻듯이 얹어놓고 그 다음에는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회담이 그 협의체가 만들어지는데 뒷짐지고 있거나 뒷다리 잡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네. 이재명 대표가 불교계를 만난 것 본인들은 아무 행동도 안 하면서 종교계에다가 뭘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 중에 약간 좀 여러분께 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좀 죄송합니다. 자, 그렇고요. 어제 국회 본회의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쌍특검법하고 지역화폐법을 단독 강행 처리했는데 아예 본회의를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없었습니다. 예, 그 보이콧 전략을 선택한 이유는요? 필리버스터는 그 상대방이 그 어떤 법안을 강행할 때 그 법안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필리버스터를 해도 24시간 내에 이게 종결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최상병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께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네. 더 이상 뭐 똑같은 중원부원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를 두 번씩 되풀이하는 것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세 번째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그게 그 민주당 법안을 보면 그 언론에 나온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쓸어 담아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여부가 확인되거나 무슨 진짜로 의혹이 조금이라도 그 규명이 됐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언론이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라고 보도하면 그런 것들을 다 특검법 안으로 집어넣어놨어요. 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는 그 조를 짜서 그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그걸 가지고서 자기들도 뭐 나와서 얘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회 본회의장이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그냥 공개적으로 확산시켜주는 그런 장이 될 수도 있어요. 아하, 예.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당대표와 원내대표 두 분이 또 상의도 하고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반면 대신에 그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를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더군요. 네, 그럼요. 그거는 뭐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자기들이 고발을 해놓고서 자기들이 특검을 임명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원래 특검이라는 것은 여야가 합의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고발을 하고 특검을 자기들이 임명하는 식으로 그 법안을 만들어 놓고 그걸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저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죠. 알겠습니다. 자, 하나씩 짧게라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이번에 그 야권이 강행 처리한 것에 보면 그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어제부터 뭐 언론들이 이걸 대서특필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 뉴스토마토라는 곳에서 나온 그 기사 자체만으로는 네. 저도 뭐 평생 언론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국장이면 그거는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확인된 게 없기 때문인데. 아하. 물론 그게 그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내용은 알지 못하고 단지 제가 확인한 것은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선 의원과 그리고 그 지역의 뭐 그 검찰 출신인 김모 그 씨가 서로 경합을 했는데 그런 논란이 계속되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두 사람 모두에 대해서 컷오프를 시킨 거. 더 이상 그 논란이 있는 분들을 공천하지 말라라고 장동혁 총장한테 지시를 해서 그 두 분 다 컷오프가 된 거죠. 네. 만약에 그 두 분 중에서 어떤 분이라도 지금 공천을 받았다면 굉장히 시끄러운 사태가 벌어졌을 것 같아요. 네, 그 점에서는 이거는 아예 그 기사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 새로운 내용이라는 건 그거더라고요. 2월 29일인가에 7불사에서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예. 그다음 김영선 씨가 모여서 만나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텔레그램과 뭐 녹취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서로 뭐 그 비례대표 1번, 3번을 뭐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뭐 처음 나온 얘기더라고요. 근데 네. 그것 자체만으로는 뭐 얘기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당한 공천 거래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나머지 김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없어서 그냥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라는 전원만 있어서 그걸로 문제를 삼기엔 좀 지금까지는 하여튼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도된 것에 따르면 이게 국민의힘 공천 스캔들, 김건희 여사 공천 스캔들이 아니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의 공천 스캔들일 수는 있다.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더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그리고 본인들은 또 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쉽지 알겠습니다. 않은데 새로운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해병대 특검법 관련해서는 지금 야권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인데 왜 반대하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무늬만 제3자죠. 거기 대법원장 추천을 하도록 해놓고서 그다음에 그걸 무제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는데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 본인들이 2명을 추천을 해서 올린다라는 건 아니 그건 무슨 그게 제3자입니까? 자기들이 선별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법원장한테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올릴 때까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거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죠.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체코 방문 중인데요. 그 돌아오는 직후가 될 것 같습니다. 24일이면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리고 당 지도부 간에 만찬을 한다고 대통령실에서 발표했는데 이게 좀 예전부터 진행되던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발표가 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만찬을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지도부 만찬을 그랬죠. 예.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뭐 추석 이후로 연기한다라는 거였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2026년 유예안 이런 것을 제시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뭐 불쾌감을 표시하신 거였죠. 그래서 만찬도 연기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때 그 당 연찬에도 안 가신다 그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또 친윤계 최고위원들만 그 뭐 용산에서 식사를 하신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그 정무 파트에서 이렇게 자꾸만 논란이 되니 빨리 지도부하고 식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고 대통령이 체코 갔다 와서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걸로 그렇게 전해 들었어요. 네, 그러면 뭐 꽤 오래 전부터 이 만찬은 준비가 돼 왔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냥 체코 가시기 전에 바로 그 다음 날 지난주 일요일 날 알려졌지만 제가 알기에는 그거보다 훨씬 전부터 그 얘기는 있었습니다. 네, 어떤 얘기들이 주로 나올까요? 근데 우리 고앵커님도 아시지만 그 자리에서 20명쯤 모인 데에서 그렇게 무슨 활발한 무슨 토론이 벌어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밥자리에서.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식사 전에 만찬 전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따로 짧게라도 독대 시간을 가져서 서로 뭐 좀 말씀을 좀 하시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또 식사 나오고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래요. 그 자리가 그러면 거기서 뭐 진지하고 심각한 얘기가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게 사진 찍기 위한 만남이면 별 의미는 없는 거죠. 뭐. 예,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잠깐이라도 따로 이른바 독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그게 없었죠. 지난번은 없었고요. 네. 과거에 보면 제가 비대위원도 했었는데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 때 그때 만찬을 했었는데 그때 네. 보면 이제 정 위원장과 대통령이 잠깐 따로 만나서 한 30분 독대를 하시더라고요. 독대를 하시고 그때 이제 되게 그 다음 전당대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들을 좀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대를 하면 누가 배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대화가 있었는지는 한참 돼야 뭐 이렇게 알게 되겠네요. 전혀 안 알려지기도 하죠. 예. 하지만 그러나 중요하죠, 그게. 예, 독대를 했다는 그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아무래도 그 추석 연휴 직후에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야 의정 논의가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 24일 만찬에서도 여야 의정 또 의료 사태와 관련된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핵심이겠죠. 예, 그런데 이 문제 관련해서 그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측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전공의 비대위의 박단 비대위원장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그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신데 정리 좀 해주실래요? 그게 이제 논란이 된 건 그거 같아요. 정광재 대변인이 아침 방송에 나가서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서 네. 그 대표가 그 의료계 인사들을 만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읍수에 여러 분과 만나고 계시고 읍수에 가까운 하소연을 하고 있다. 그래요.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읍소. 네, 예.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그 앵커께서 진행자께서 그 중에 그 박단 그 비대위원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거고 아하, 예. 거기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가 의료계 사람들을 누구누구로 만나고 있는지는 뭐 다 일체 공개되고 있지 않거든요. 아하, 보안이고.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분들도 그게 알려진 걸 원치를 않고 그러니까 대변인도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랬더니 그 부분을 들으면서 이제 박단 위원장은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뭐 나한테 언제 읍소했어? 뭐 이런 아하, 거죠. 그래서 뭐 읍소하지 않았다. 무슨 읍소는 읍소야.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이기를 내가 만나자고 요구해도 뭐 만나주지도 않고 있다라는데 그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저는 제가 알기에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누구라도 만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소해보고 개선해보려고 하는데 박단 위원장이 물론 지금 현재 전공의들이 모두 사표를 내셨기 때문에 전공의 비대위라는 게 법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박단 위원장은 거기에 그 비대위원장이셨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를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제가 듣기에는 의사 출신의 한지아 대변인께서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답이 오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고요. 또 박단 위원장이 주장하는 6, 7월에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6월, 7월에는 그 한동훈 대표는 당시는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경선 후보였죠. 예. 그러니까 그때 안 만났다라는 것을 문제 삼는 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이 좀 앵커 질문에 의례적으로 답변한 것이 조금 괜히 확대가 돼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니까요. 예. 자,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자꾸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갤럽 조사 3일, 5일 조사인데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은가? 이재명 26, 한동훈 14. 이건 이제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는 조사인데요. 이거 좀 한동훈 대표나 그 대표 측에서는 또 우리 김정혁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아시다시피 이번 추석에 그 민족의 명절인 추석에 의료 대란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모든 분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 그 대통령과 그 여당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에 뭐 물가 문제, 고물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하셨어요. 지금 현재 국내외적인 여러 상황이 저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 맞고요. 그리고 의료 개혁이 해야 된다는 명분과 정당성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세련되지 못하고 거칠게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 국민들의 어떤 우려가 반영됐고 또 하나는 이제 당정 갈등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어떻게 아주 찰떡궁합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견들이 노출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보수층의 우려와 불만 같은 것들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네. 근데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어느 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정당이라는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옳은지 혹은 당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당의 정부의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해서 수직적 관계로 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의문이 있고요. 그게 지금 현재 좀 힘들긴 하지만
건강한 당정 관계를 되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김정일 최고위원 인용하신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 그게 제가 아침에 본 거로는 조선일보 같던데요. 상당히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한동훈 대표가 쭉 얘기를 해놔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생각을 좀 이해하려면 그 인터뷰는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했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쓰레기 책을 써낸 저자이자 쓰레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동학입니다. 제가요, 아프리카 르완다에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종이 가방을 사용하거나 찬가방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닐봉지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법이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과 그 문화가 일치돼서 실제로 비닐봉지 쓰레기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나와요. 1950년도에는 플라스틱이 한 200만 톤 정도 생산됐는데 2000년도를 넘어가면서 2억 톤을 넘었고요. 지금 2020년을 넘어가면서 4억 톤을 넘었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은 50년 걸렸는데요. 두 번째 사이클은 20년밖에 안 걸렸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 이 생애 주기가요. 페트병 같은 경우는 단 한 번 사용되고 버려질 목적으로 탄생이 되잖아요. 1분에 100만 개씩 사용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 일회용을 좀 덜 사용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다회용으로 한번, 조금 불편한 일이지만 그런 걸 감수해가면서 내가 좀 줄여보면 어떨까. 비닐봉지도 장가방을 사용하고, 그리고 조금 마음 맞는 친구들이 있다면 인터넷이든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지자체의 시장님이든 도지사님이든 편지를 보내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여름비처럼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많을 전망이니까요. 크고 튼튼한 우산을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면서 늦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28도, 대전, 대구, 광주 29도, 부산 30도, 제주 32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8도 정도 낮을 전망입니다. 지금 비는 중부 일부와 전라도, 경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내리고 있고요. 특히 제주도와 광주, 전남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며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는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대부분 내일까지, 일부 지역은 모레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 3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그중 수도권과 충청도, 전라도에는 150mm 이상,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에는 200mm 이상, 제주 산지에는 2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또 오늘 곳곳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와 일부 전남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편 인천과 경기도 시흥, 김포에는 폭풍해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만조 시간에 바닷물의 높이가 큰 폭으로 상승하니까요.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자,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정치권은 다시 격돌을 했는데 어제 양상은 국민의힘이 아예 본회의 보이콧을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안 했기 때문에 열전보다는 일종의 냉전 같은 느낌을 좀 주기도 했습니다. 이 전국 상황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모시고 직접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어제 조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할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하셨던 것 아닙니까? 예,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하는 바람에 오히려 제가 허를 찔린 듯한 느낌 당황했습니다. 예. 예. 그 어제 그래서 이 쌍특검과 지역화폐법을 처리했는데 그 어떻게 그 의미를 두고 계십니까? 국힘 의원님들은 거기에 이제 도저히 찬성을 못한다고 이제 생각해서 이제 퇴장을 하셨지만은 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신속히 할 수밖에 없었던 법안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명절 전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네. 국회의장님께서 상정을 안 해주시는 바람에 명절 연휴가 끝나고 하는 것도 저희들은 좀 늦었다고 보는 게 일단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또 그 최혜병 그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갈수록 증거가 그 인멸이 되거나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좀 추진을 해야만 진상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이런 절박감이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법 이 부분은 민생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네. 자영업자들이 다들 힘들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조금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고 싶은 그런 그 당연한 그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빨리 하려고 했던 것인데 네. 국힘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시는 사실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네. 그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단독 처리하고 난 직후에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규탄 집회를 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를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제 재표결을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26일 날 본회의 예정돼 있으니까 예. 그 본회의에서 지금 재표결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다시 이제 부결돼서 폐기될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일종의 도돌이표 아닙니까? 예. 이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되냐 예. 이런 또 그 국민적인 그 목소리도 많습니다만. 예. 근데 저는 이번에 예. 그 재표결이 이루어지면 이번에는 뭐 통과될 가능성 있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최혜병 특검법 때 그 세 표의 그 이탈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최소한 3표 내지 4표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지금은 국힘 의원님들도 어떤 대통령실의 그 정치 방식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심들도 갈수록 싸늘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정 지지율도 더 낮아지고 특히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그 공천 개입 의혹 네. 이 문제까지 또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그 제3자 특검 추천 방식 이걸 또 저희들이 법안에다가 반영을 했던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그 의미 있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국민의힘의 김종혁 최고위원하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전화 대담을 했는데요. 그 우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새로 추가된 공천 개입 문제는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제 그 언론인 출신이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국장이라면 이건 기사도 안 된다라고 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던데요. 아, 예. 아마 그분께서 국힘 최고위원이 예, 아니고 그 어떤 제3자적 입장에 있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실지 조금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규환 정무수석을 통해서 네. 새누리당 그 공천에 개입을 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됐고 네. 그래서 그때 유죄를 선고받게 만든 인물들이 누구냐면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였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것과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것이 비중이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게 과연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인 개입에 불과했던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조직적인 뭔가 의견 표명을 넘어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은 진상을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특검을 안 할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이 소환 조사할 리는 없는 것은 분명한 것이니까
이런 기회에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확인해보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만약에 공당의 그 공천의 그 어떤 그 영부인이라는 그 힘을 이용해서 또는 뭐 대통령과 연관된 뭔가를 힘을 이용해서 거기에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분명히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박균택 의원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제3자 추천 특검이 내용이 들어갔지 않냐. 그런데 반대할 거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예. 그게 무늬만 제3자지 비토권 다 있는데 무슨 제3자입니까? 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 그건 이제 그 특검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불신받는 인사들만 추천이 되올 경우에 그 경우에 대비해서 놔둔 규정이지 대법원장이 추천한 그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근거 없는 비토권을 행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추천권자는 그 대법원장이고 그 중에서 그 야당이 고르는 것이고 또 네. 최종적인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마저 거절을 한다고 친다면은 과거에 야당에서 추천했던 그 수많은 특검법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들은 다 야당이 추천을 해왔고 그게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걸 부정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추천권까지 부여한 것까지도 반대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힘 측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다. 모든 관심은 국민의 민심은 관심이 없고 대통령실 보호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화폐법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러니까 지역화폐니까 지자체가 연관돼서 아마 행안부 장관이 입장을 표명한 것 같은데요. 예.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건의하면서 그 법 안에 보면은 그 중앙정부의 예산권을 상당히 그 침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건 위헌적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제2요구를 건의하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예.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 지적이 외형상 보면 맞는 부분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 모든 법, 모든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네. 물론 예산 부담이 조금 더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은 그래도 네. 어차피 모든 입법, 모든 제도 설계 뭐 또 집행 과정에서는 당연히 법 집행 과정에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특징이 있기 예. 때문에 그 말씀이 꼭 옳은 건 아니고 네. 특히나 이 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들 다수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재벌 감세 문제, 부자 감세 문제만 관심이 있을 뿐 서민들을 살리기 위한 민생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네. 이런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영세 상인들, 영세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스스로 해줬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입법을 강행하기 전에 제발 좀 문재인 정부에서 영세민들을 위한 대책, 서민들을 위한 대책에 먼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민생 문제를 이제 지금 강조하셨는데 마침 추석 연휴를 이제 지난 직후입니다. 제가 의원님 모시고 지금 대담하는 요 시점이요. 지역구가 광주, 예, 광산 그렇습니다. 예, 그 호남 민심 좀 전해 주십시오. 그때 정말 그 상권 그 전통시장 골목상가 돌면서 많은 분들을 뵀는데 네. 거의 한결같은 얘기가 민생에 너무 정부가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폐업 직전에 폐업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왜 지원책이 안 나오느냐. 민주당이 민생회복 지원금법 이걸 통과했던 것을 대통령이 거부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이 그런 법안을 냈을 때 서민들의 입장을 안다면 찬성을 집행을 수용을 해줬어야 맞는 것이고 만약에 그 법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뭔가 그러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놨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야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만 했을 뿐 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대안을 제시한 바도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도대체 이거 정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정말 분위기가 이렇게 싸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5만 원 민생지원법 이거는 이제 대통령의 제2요구로 지금 이게 폐의가 된 상태 아닙니까? 예.
지금 시점에서 그걸 다시 또 국회에서 입법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또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어려운 민생은 여전히 더 어려워질 것이고요. 예. 지금 당장 대통령한테 민생 관련해서 뭔가를 좀 급하게라도 해달라고 좀 조언하신다면 이 추석 민심을 담아서 어떻게 좀 건의하실 생각이세요? 민주당이 애초에 냈던 뭐 민생회복 지원금법이든 네. 그것을 다시 뭐 받아들이는 방식이든 네. 아니면 지역사랑 상품권법이라도 받아들이든 아니면은 뭔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제발 국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느낌이라도 들게 좀 노력해 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한테 지금 느껴지는 이미지는 야당에 대한 뭐 표적 수사 또 뭐 친일 문제로 인해서 뭐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 뭐 이런 부분들밖에 관심의 대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서민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모습이라도 한번 좀 보여주는 좀 노력을 좀 해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좀 강조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민심이 표출되는 게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되고 또 지금 박균택 의원님하고 제가 대담하는 이런 대담을 통해서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지만 역시 선거를 통해서 드러나는 민심이 크고 무겁지 않습니까? 예. 마침 10월 16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고 호남에서는 곡성군수 선거와 영광군수 선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뭐 다른 지역이 다 중요하지만 우선 이제 호남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이 두 선거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뭐 한 달간 광주에 호남에서 상주하면서 이 두 선거 중에 하나는 꼭 이기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 민주당이 이길 걸로 예. 둘 다 당연히 이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총선 때 지민비조라는 말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당 이 얘기를 했는데 네. 조국이라는 분 또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애정도 있으니까 그런 표현이 나왔겠지만 네. 지역구는 민주당이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기본은 민주당이라는 것인데 어쨌든 현실로도 그렇고 그 호남의 민심도 그렇고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잇는 그 정통 민주 세력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국정 운영 경험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준 것이 민주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전남 지역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나 신뢰가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네. 결국은 표심은 민주당이 둘 다 이기는 걸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직접 뭐 한 달간을 아예 호남살이 하겠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는데 지금 박균택 의원 말씀하신 대로 뭐 거긴 뭐 더불어민주당이 이긴다라고 하는 확고한 뭐 이 자신감 때문인지 이재명 대표는 거의 이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자신감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자신감도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은 예. 뭐 그 지금 재판 받으러 다니느라고 정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재판을 받고 아하. 또 최고위원회에다가 당무 네.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어허. 지방에 가 있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네.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또 더 뭐 재판을 쪼개기 재판을 해서 아하. 일주일 내내 묶어놓겠다는 이런 계획을 검찰이 세워놓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네. 좀 야당 제1야당 대표를 좀 놔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저런. 예.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박균택 의원님도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의 한 분이셨습니까? 예, 저는 엄밀히 얘기하면 대장동 변호사가 아니고 성남 FC와 예. 예. 그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네. 이쪽에 예. 수사에 참여를 했던 변호사입니다. 예, 그러시죠. 예. 이렇게 그 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건과 관련된 변호를 했던 사람들이 대거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변호 업무를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데 좀 전력 손실 같은 게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던데. 그분한테는 손해죠. 왜 그러냐면은 국회의원들은 변호사 휴업 신고도 해야 하고 네. 그리고 저희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도 그분의 개인 사건에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예, 관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검찰이 그 수사 과정에서 보였던 그 범법적인 행태, 범죄나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자적 입장에서 지적할 뿐이지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사건 당사자로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변론하거나 이러질 못하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님은 손해를 보신 것이 분명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님 그 어려운 그 사건 의뢰인을 저버리고 국회의원이 되신 거네. 예,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재판을 담당하지는 않았고 검찰 그 수사 단계에서 참여만 했었던 것입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예. 오늘 선거법 결심 공판 나온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 길어야 한 달 안에 선고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1심이긴 하지만 예. 유무죄 여부에 따라서는 상당한 정치적인 그 후폭풍이 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위중교사도 그렇고 선거법도 그렇고 네. 두 건 다 무죄가 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알았냐 몰랐냐가 쟁점 아닙니까? 네. 근데 과연 산하 단체의 그 팀장, 산하 기관의 팀장까지 성남시장이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성남시의 그 과장급 이상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산하 공사의 팀장까지 안다는 것이 명백한 것인지. 그리고 이제 외국을 수없이 여행을 했고 수없이가 아니죠. 호주, 뉴질랜드에 갔고 뭐 골프를 친 네. 명단에 있었다라는 것인데 네. 예를 들어 대통령실의 경호처, 비서실의 행정관들 그리고 또 경호관들 수없이 대통령 수행을 하고 네. 또 행사에 뭐 동참을 하고 얼굴도 자주 같이 비치긴 할 겁니다만은 그 이름과 얼굴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부분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네. 몰랐다는 그 얘기가 어떻게 도대체 그것을 검찰이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알았다라고 네. 그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나 해보고 두 번째는 법률적으로 저는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되려고 한다면은 경력, 학력, 행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아냐 모르냐는 경력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또 행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구속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예 법률로서 다룰 수 있는 대상의 것도 아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설명대로라면 이건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말씀도 되는 거네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 탄압이다 검찰 수사가 예,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이제 이런 그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다루는 것은 어떤 사건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범죄적 행태만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대장동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검사가 진술조서를 불러주는 대로 답을 했다라고 참고인이 얘기를 하는 이런 그 증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 이건 조서의 조작이고 사건의 창작 아닙니까? 예. 이런 문제들만 다루는 것이지 사건 자체에 대해서 다루는 건 아니다. 진실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의 수사 행태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한 기구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 그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임명 이거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그 법안으로 발의하셨어요. 예.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입법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임명했다가 이제 논란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동안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아직 임명을 안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강제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그게 공석이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네. 주체가 불분명하고 절차가 좀 애매하고 기간도 강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추천권자가 국회라고 해놓으니까 네. 여당 책임인지 야당 책임인지 300명의 의원 책임인지 불분명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주체를 국회의장이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절차에 있어서도 그 기간을 뭐 열흘 이내에 해야 한다. 또 사흘 안에 임명해야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분명히 기간을 뒀기 때문에 주체와 기간이 분명해지고 또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피추천자 중에 2명 중에 한 명 그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동 임명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공석이 공석 상황을 바로 면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될 것입니다. 이
특검법 특별감찰관법은 법원이 있는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하지 않은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절차를 분명하게 구체화시켜서 거의 자동으로 임명되게끔 만들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하고는 좀 차원을 달리해서 볼 수도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에 추천권을 주긴 했지만은 어느 정권이 되든 간에 야권에서 추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감찰관은 야권이 추천하고 예.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법안이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여야 간에 어쨌든 또 이 토론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 예,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만약에 야권인 것이 그렇게 싫다고 한다면 예. 여야 함께 뭐 추천권을 뭐 주는 것도 뭐 불가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저희 방송에 나와주셔서 전국 현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짧게 마무리 한 말씀, 인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정말 민심을 듣기가 거북할 정도로 정말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서민들의 삶에 좀 관심을 갖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정치를 펼쳐주기를 바라고 있고, 민주당이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현상,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좀 사라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균태 의원이었습니다.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입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말이에요. 동해상으로 SRBM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죠. 이거를 발표했는데 북한도 이거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 군이 분석하고 추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북한이 마치 정답지를 배포하듯이 뭐 조선중앙통신에 어떤 내용이었다 이렇게 알리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어제도 마찬가지로 반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제 북한이 SRBM 2발을 이 새벽 6시 50분에 발사를 했다. 이건 우리 군이 포착을 했었어요. 근데 평안남도 개천실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2발을 발사했다. 이걸 포착을 했다라고 우리 군이 발표를 했고요. 네. 근데 비거리가 한 400km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고, 그다음에 떨어진 장소는 아마 무인도인 피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즉 우리 군의 발표, 그제 발표를 요약을 해보면 2발 발사한 건 포착을 했고 떨어진 장소는 추정을 한 거죠. 날아가는 거리를 보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어제 이제 발표를 한 걸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 11-4.5였다. 그러니까 발사한 미사일이 뭐였는지 그 이름을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탄도미사일에는 4.5톤급 초대용 상용 탄두가 장착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거리는 우리가 400km로 추정을 했잖아요. 근데 320km의 목표에 적중을 시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발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초대형 탄두를 장착을 했고 정확한 거리에 적중을 시켰다. 이 내용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뭐 우리 입장에서는 추적하고 추정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리고 또 북한의 발표가 다 맞는 것도 또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미사일이 떨어진 장소가 무인도가 아니었습니까? 네, 여기에 우리 군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조선중앙통신이 이 X자로 표시된 이제 목표에 명중하는 사진을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군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 장소가 함경북도의 산악지대일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아까 처음에 추정은 무인도에 쐈을 그래요.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실제 사진을 보니까 산악지대였을 거라는 거죠. 이게 근데 당연히 처음에 피도 그 무인도로 예측을 했던 거는 보통 미사일 실험을 할 때 육지로 안 하거든요. 왜냐면 육지로 하게 되면은 이제 민간인이 다칠 수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날아가다가 떨어져도 크게 사고가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죠. 있죠. 예. 가서 제대로 못 맞췄을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바다 쪽에 있는 무인도 섬에다가 쏘게 마련인데 육지에다 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상식적이다. 우리 군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럼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걸 좀 따져보자면은 미사일의 정확도를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사일은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우리 미사일은 굉장히 정확하니까
인명 피해가 육지로 쏴도 안 날 정도다. 그러니까 목표에 정확하게 맞췄다. 이런 걸 좀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320km를 쐈다라고 했잖아요. 이 거리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320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네. 발표한 것도 뭐 좀 대략 이상해요. 300, 400 이런 게 아니고 예. 320이라고 했죠. 320km를 쫙 이렇게 돌려서 남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면은 경기 평택의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제 북한이 여기를 우리는 정확하게 겨눠서 가상의 목표를 두고 미사일을 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암시하는 걸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요. 이게 4.5톤급 탄두라고 북한이 그랬죠. 네. 4.5톤급 탄두. 이게 핵미사일은 아니고 재래식이죠. 이긴 하지만 4.5톤급 탄두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뭐 당연히 4.5톤이니까 엄청 강력한데 지금 이제 우리 군에 있는 현무에 비견을 할 수 있다 그래요. 현무랑 좀 재원이 비슷하거든요. 네. 현무 4가 사거리가 한 300km일 때 탄두 중량이 4톤에서 5톤 정도 되거든요. 좀 유사하죠. 근데 현무 4는 그냥 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벙커를 무력화시킬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하 벙커? 네, 벙커가 예. 무너진다라는 거죠. 맞게 되면은.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또 4.5톤이다. 자신들이 이렇게 강조를 한 거는 결국에는 벙커화된 시설도 타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캠프 험프리스를 또 다시 한번 지목한 걸로 해석이 돼요. 여기는 이제 군기지다 보니까 벙커가 있잖아요. 근데 캠프 험프리스 워룸 있잖아요. 지하 네. 벙커는 이 정도로는 전혀 그렇겠죠. 네. 까뜩도 안 하는데. 네,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근데 어쨌든 여기를 좀 타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래요. 보여준 걸로 보이고요. 북한이 이 재래식 탄두 중량은 꾸준히 늘려왔거든요. 네. 2021년 전에는 500kg이었고 2021년 3월에 2.5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4.5톤이 됐는데 다만 우리 군에서 지금 분석을 하기로는 4.5톤이라고 북한이 발표를 하긴 했지만 이게 실제 4.5톤인지는 아직 판단 유보하고 있습니다.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북한 발표를 뭐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군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현무 5는 8톤 탄두 그러니까 8톤이니까 북한이 갖고 요번에 비교가 안 되죠. 자랑한 것하고 네. 이게 또 비교가 안 되는 우리 건데요. 군이 훨씬 더 강력한 미사일 많이 김 보유하고 장관이 뭐라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시험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 이렇게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고요. 네. 또 재래식 무기에서도 또 핵무력에서도 이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자 한다,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2021년에 그때 그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때 여러 가지 뭐 종합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뭐 재래식 무기도 있고 핵탄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채워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이 됩니다.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발사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11월 미국 대선이 북한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선 미국이 일종의 카운터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가 제재를 풀어줄 수 있는 나라니까요. 네. 특히 이제 지금 분석 나오는 거는 이번에 이미 핵 기술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가지고 우리는 이제 핵 보유국인 건 인정하고 그 다음에 협상하자. 핵을 줄일지 말지 요걸 협상하자 이런 쪽으로 좀 주도권을 이어가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예, 존재감 과시라는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인정을 해줘야 말이지. 안 해주죠.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정치 공부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해외 방문, 외교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함께 체코 방문 중입니다. 주요 일정 목적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정은 19일부터 22일까지 2박 4일 일정 이렇게 돼 있고요. 체코 공식 방문하는 거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하고 단독 회담, 확대 회담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역시 그 체코의 그 원전 건설 수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좀 강한 이제 그런 이제 거고요. 출발 전에 외신하고 또 서면 인터뷰를 가졌던데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는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하고 분쟁 잘 해결될 거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출발하셨습니다.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였습니다. 자, 여기 일정이 2박 4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뭐 요즘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니까 3박 5일 무슨 패키지 여행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이때 3박 5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틀은 비행기에서 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올 때 자고 예. 갈 때 자고 하는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박 4일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예. 유럽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대통령 순방 되게 이런 식으로 아주 좀 빡빡하게 짭니까? 보통은 이제 뭐 한 나라 가더라도 조금 여유 있게 가죠. 4박 5일.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개의 국가를 이렇게 묶어서 가는 그 이제 순방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이제 원 포인트 방문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사전 설명이 좀 있었는데 이번 방문은 역시 이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서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 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원전 수주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이제 그런 그 세일즈 외교 차원에서의 이제 그 방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어쨌든 계약의 당사자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원전과 같은 안보와 직결된 영역일 수도 있고 또 워낙 그 규모가 큰 그 해외 발주 사업일 수도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차이가 좀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그 해당 국가 입장에서도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른바 정무적 판단도 이제 많이 작동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폴란드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하고 방산 지금 대규모 수출 이제 그 협력하기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내에서도 그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 방산 협력 그 파트너 대상이 꼭 한국이어야 되느냐? 폴란드 내부에서? 그럼요. 지금도 뭐 일부 좀 있긴 하던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이렇게 정무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될 이제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국가보다는 뭐 이렇게 아시아 국가에 있는 한국하고 협력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뭐 다른 경제적인 파생 효과도 있고 뭐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경제 논리만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특히 방산, 원전 뭐 이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 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중동 국가들 경우에는 워낙 거기 이제 왕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와야 뭐가 돼도 되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른바 탑다운 방식이 아니면 협상은 민간에서 하더라도 그렇죠. 대통령이 와야 뭐가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뭐 남미나 또는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도 그런 어떤 그 정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도 많고요. 사회주의 국가도 대체로 보면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거긴 당 서기가 나서야지 뭐가 되는 거죠. 그런 거고 이제 뭐
대부분 뭐 제3세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독재 내지 반독재 국가들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그 국가 지도자가 결정하지 않으면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 탑다운 방식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1호 영업사원이다 이러면서 그 해외 마케팅 외교, 세일즈 외교에 적극 나서는 거는 어쨌든 현장에 가면 효과가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실제로 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성과를 좀 내기도 했어요.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안 했으면 어려웠을 거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렇죠. 뭐 그 이제 왕가하고의 어떤 그 기존의 현대건설 있을 때부터 어떤 친분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작동을 했던 거죠. 네, 그래요. 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대통령 해외 방문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 나간다는 것은 이제 최고위급 외교 활동 아닙니까? 근데 역대 정부가 외교의 그 방점을 찍는 부분들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또 대통령 스타일도 달라서 조금 그 대통령별 특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그러니까 해외 방문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대통령이 누군가요?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이명박 대통령. 예. 예.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다니셨습니다. 일단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그 많은 횟수를 기록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열심히 다니면서 뭐 MOU도 굉장히 많이 체결했고.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49번. 49번.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뭐 보통 대통령들이 뭐 이제 사실은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한 20회를 넘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긴 했는데 하여튼 이명박 전 대통령만 이제 유독 좀 다른 대통령의 거의 2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많이 다닌 편이라고 하는데도 31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훨씬 압도했다. 그리고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 외교, 셔틀 외교, 뭐 자원 외교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에 많은 그 일종의 이제 모델이 되고 있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뭐 그 당시 다닌 국가만 하더라도 84개 국가였고 임기 동안 1년에 평균 46일을 해외에서 지내는 그런 정도로 해외를 좀 많이 다닌 그런 대통령이었죠. 네, 대통령들의 그 외교 해외 순방 특히 이거는 이제 21세기가 정상외교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 외교는 버텀업 방식 밑에서부터 실무자들이 딱 조율하면 마지막에 대통령이 만나서 주로 정해진 결론에 그렇죠. 따라서 예. 사인하고 오는 사진 찍고 그런 거였죠. 예. 그 21세기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정상들이 직접 만나서 현장에서 직접 결정하고 그리고 아래로 내리고 네. 이 탑다운 방식인데 그 대통령들에 따라서 해외 순방의 그 목적이나 성격도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IMF 외환위기 극복 이게 이제 최대 그 당시에 이제 화두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춰줬고 또 남북한 관계 개선에도 굉장히 또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노벨 평화상까지 이제 타셨던 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였던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남북한 관계하고 북미 관계 개선 기억도 안 하실 거고 그다음에 또 그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북방 외교 그래서 이제 그 뭐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또 순방을 또 많이 다니셨고 그렇죠. 네. 그 대통령들의 해외 순방 중에 가장 성과가 있었다 그러면은 어떤 해외 순방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결정적인 몇 개의 그 계기들이 좀 있었죠. 우리나라 이제 이 현대사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제 한국 전쟁 직후에 1954년도에 방미를 하죠.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예, 그 비준서를 체결합니다. 이게 이제 그 이후에 한미 동맹의 이제 초석이 되는 거고 그래요. 주한 미군 주둔 이게 이제 근거가 되는 거고. 그게 미국에 가서 그렇죠. 예. 그때 뭐 그 카퍼레이드도 하고 그러셨어요. 예. 예. 그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서독 방문. 네. 이 굉장히 기억에 남죠. 그러니까 그 광부 간호사들. 예, 그렇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이제 그 성공을 시켰는데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초기 자금이 필요했는데
그때 미국 정부조차도 좀 난색을 표했거든요. 군사 정권이라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서독이 그나마 이제 조금 이제 약간 편법으로 이제 그럼 인력을 파견해 주면 그 인력, 그러니까 광부 간호사 인력의 급여를 담보로 잡고 이제 그걸 해서 차관을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첫 차관을 이제 받게 된 그런 계기가 이제 됐던 게 있는 거 있고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네. 현장에 가서 그 간호사들 파독 간호사 파독 광부들 예. 만났던 그 장면은 그렇죠. 역사적인 정말 장면으로. 지금 봐도 많은 국민들이 좀 울컥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때 또 이제 아우토반을 가시잖아요. 그게 경부고속도로로 연결되고 그걸 이제 연결이 이제 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에 이제 일본에 가서 오부치 총리하고 이른바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 예. 이게 한일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선언 아닙니까? 그래서 네.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 사죄 처음으로 외교 문서에 이제 기입을 하는. 그리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일본 문화 또 개방을 했고. 일본 대중문화. 네,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큰 계기가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열심히 많이 다니셨고 MOU를 엄청나게 많이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체결 건수에 비해서는 별로 뭐 그렇게 실제로 그 성과를 이어진 경우는 없다라고 그 당시에 야당에서 비판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어찌됐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하는 이게 첫 해외 그 원전 수출 사례로 또 기록이 돼 있죠. 그동안 이제 대통령의 외교 영역은 일종의 좀 이 성역 같은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여야가 정쟁을 하다가도 대통령 해외 순방 있다 그러면 일단 중단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뭐 하여튼 그랬는데. 해외 순방 다녀오시면 또 여야 대표 또 불러가지고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 성과를 설명하면서 예. 또 하여튼 그랬는데 예.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해외 순방도 성역이 아니게 된 거죠. 특히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수 여사가 그렇죠. 이 해외 순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그 의혹도 제기되고 좀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그때부터 좀 논란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문재인 정권 때부터 너무 많이 다닌다. 물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너무 많이 다닌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셔틀 외교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편하게 브리프 케이스 네. 가방 하나 딱 들고 이렇게 가는 식이었기 때문에 비용 논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CEO 그 스타일. 당시에.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 때부터는 이제 비용 문제 부분도 이제 논란이 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김정수 여사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이렇게 다녀오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됐던 거고 요즘에는 그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 해외 순방 비용이 또 많이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네. 그래요. 이게 뭐 이 해외 방문이 기간이나 장소나 네. 이게 멀리 떨어지면 아무래도 비행기 값도 휘발유 값도 더 들 거고 한데 그래서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 눈높이에 봐서 조금 지나치다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권 차원에서는 이렇게 대통령 많이 할 수 있는 게 정상회계 아닙니까? 네. 이거 갔다 오면은 지지율이 좀 오릅니까? 그동안은 이제 좀 올랐다고 얘기를 보통 하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순방 효과. 조금 전에 이제 얘기 좀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다녀오면 뭐 여야 대표 이렇게 회담도 갖고 그러면 이제 분위기도 한동안 살짝 좀 좋아지기도 하고 뭐 그런 효과도 좀 있고 그래서 대체로 뭐 한번 다녀오면 그런 순방 효과가 이제 있다고 이제 알려졌었는데 그동안 전문가들은 한 3% 내외의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다 그렇게들 봤죠. 뭐 이제 그것도 사실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예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2008년 2월부터 2009년 2월 사이에 1년 사이에 8차례 다녀왔는데 지지율 상승이 6차례. 있었다는 거고. 어쨌든 효과는 있었네요. 공식 조금이라도.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략 반타작. 그러니까 이제 한 6번 다녀오면 3번 정도는 오르고 3번 정도는 내리고 이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좀 특이하게 이런 순방 효과를 좀 못 보고 있는 대통령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죠.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해야 되겠네요.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금요일 출근길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상황인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천호대교에서 구리시계 사이 3차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막혀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동부간선도로 정체는 성수분기점 방향 월계 1교에서 시작됐습니다. 장안교까지 밀리지만 이후 군자교까지는 수월하고요. 더 가서 성수분기점까지는 다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에서 정체고요. 이 부근에서는 화물차 고장난 차도 서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반포에서 서초까지 막힙니다. 안성 부근에서는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인천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대 인천 쪽은 인천요금소에서 부평까지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군산 부근 진입로 1차로는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6km가량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네, 뉴스 키워드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립니다.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입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이 폭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폭염, 이게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올해 정말 역대급 폭염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온 상승이 정신질환 중에 하나인 우울증 위험을 높인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톨릭의대, 서울대, 부산대 공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인데요. 21만 9천 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더니 기온이 상승하면 우울증 위험이 높아지는 연관성이 관찰이 됐습니다. 연구 방법은 먼저 대상자가 사는 지역의 연평균 기온이 과거보다 얼마나 높았는지 이걸 조사한 다음에요. 이 차이가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주 지역의 연평균 기온이 과거 평년 기온보다 1도 높아질 때마다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응답률이 13%가 더 많았습니다. 네. 연구팀은 기후변화로 상승한 특정 지역의 기온이 주민들의 우울 증상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폭염이 정신질환을 악화시켜서 병원 입원을 증가시킨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분석을 했더니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14.6%가 폭염의 영향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특히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9.1%로 가장 많았는데요. 그만큼 이 젊은 층보다도 노인들이 고온에 더 취약했다라는 뜻입니다. 네. 폭염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들은 불안이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치매, 조현병, 우울증 순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더워서 기분 탓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온에 지나치게 노출이 되면 신체가 체온 조절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또 정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도한 열기와 습도가 우울증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라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었습니다. 우선 열기를 좀 식히는 게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사람 10명 중에 4명 이미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경찰청 자료를 봤더니요.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7만 6천 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과거에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음주 전력자가 낸 사고는 전체의 43%가 넘는 3만 3천 건에 달했는데요. 네. 발생 추이를 보면 2019년부터 5년 동안 줄곧 이 전력자들이 낸 사고가 40%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 음주 전력자들이 내는 사고 비율은 여전히 40%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전력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봤더니 1회 전력자는 57.5%였고요. 2회는 25.6%, 3회 이상도 16.8%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또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5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허 정지나 취소 기간이 지나고도 2년에서 5년까지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이 장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에 먼저 호흡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는 방식인데요. 만약에 이걸 달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라도 해서 음주운전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 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가계 대출이 이번 달 늘어 이제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40대 경우 연간 소득, 40대 경우에 연간 소득의 2.5배가 넘는 돈, 이걸 대출받았다고요? 네. 한국은행 자료 봤더니요. 우리나라 1분기 가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33.9%였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높았는데 253%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잔액의 합계가 연간 소득의 2.5배를 돌파한 건데요. 요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매수 심리도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출 그리고 모든 자금들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이른바 영끌 매수 경향이 강해지면서 대출도 크게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50대 대출 비율은 지난해 4분기 208%에서 205%로 조금 줄었는데 그 30대 이하는 지난해 4분기 238%에서 239%로 또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40대 대출이 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경제에도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40대가 내수 주축인 세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면서 뭐 경기의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40대가 자금을 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특히 이 대출을 무리하게 받다 보면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쓸 수 있는 소비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이달 들어서 가계대출 급등세는 다소 완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연휴 직전이었던 지난 12일 기준으로 보면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70조 원 8천억 기록했는데요. 그 지난 8월 말에 568조 원이었으니까 한 2조 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네. 근데 지난달만 해도 한 달 만에 거의 9조 원 가까운 대출이 불어났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증가세 자체는 다소 꺾이게 했지만 여전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여기다가 부동산 광풍이 식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안정됐다 이렇게 보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네. 연간 소득이 2.5배가 넘는 돈을 대출 받고 있다면 우선 그분들부터 굉장한 부담을 느끼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자, 네 번째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요즘 배달 음식 주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무료 배달인 줄 알고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음식 가격이 매장에서 먹는 것보다 비싼 일종의 꼼수가 숨어 있다고요. 네, 대표적으로 맥도날드 보면요. 대표 메뉴인 빅맥 세트 가격이 7,200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인 가족이 빅맥 세트 4개를 주문한다라고 한다면 내야 하는 금액은 당연히 7,200원 곱하기 4인 해서 28,800원을 생각하실 텐데 네. 실제로 배달을 해서 내는 돈은 3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5,000원 넘게 더 비싼 건데요. 그러네요. 네. 근데 분명 무료 배달인데도 가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매장에서 받는 가격하고 배달 메뉴 가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7,200원인데 배달 메뉴 가격은 8,5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배달비가 숨어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배달 무료라고 하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KFC도 지난 3월부터 이중 가격제 도입하고 있고요. 파파이스도 지난 4월부터 배달 메뉴는 매장 메뉴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버거킹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햄버거 업체만 이렇게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커피 브랜드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이런 곳들도 아메리카노 배달 제품 가격을 2,000원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매장에서 사 먹을 때는 1,500원. 1,500원이죠. 예. 네, 500원이 더 비싼 저도 이건 거죠. 알아요. 네. 그래서 업체들은 배민이나 쿠팡이츠 이런 배달 업체들이 외식업주로부터 배달비 말고도 음식값의 9.8%를 중개 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이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부득이하게 배달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료 배달인 줄 알고 시켰다가 사실상 배달료를 내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니까 사실 속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배달료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죠. 네. 그래서 선택하게 만들어줘야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원도 이 지난해 서울시내 34곳 음식점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중에서 60%가 이중 가격을 적용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원이 3년 전부터 배달 가격하고 매장 가격이 다르다는 걸 소비자한테 명확하게 알리라 이렇게 권고를 했지만 네.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결국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야, 이건 꼼수인데요, 진짜. 네. 자, 5번째 소식입니다. 충무로에 있던 대한극장이 있습니다. 이 대한극장 66년 만에 결국 문을 닫았어요. 적자 때문에 네. 폐업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한극장이 1958년에 개관을 했는데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대한극장 세대는 아니긴 하는데 그 대한극장을 기억하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1952년에 개봉했던 그 할리우드 대작 배너로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예. 그때 이 전차 액션을 보려던 관객들이 전국에서 몰려오면서 이 대한극장 별명이 배너극장이다 이런 별명이 생겼을 정도였거든요. 대한극장이 문을 닫으면서 충무로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1907년에 설립됐던 우리나라 최초의 상설 영화관이었던 단성사도 2008년에 문을 닫았고요. 피카디리 극장, 서울극장도 다 폐관을 했고 이제 대한극장마저 문을 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한극장은 지금 그 건물이 현재 내부 개조 공사를 해서 다른 공연을 위한 용도로 탈바꿈할 예정이고요. 네. 다른 단관극장들도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운영난을 겪은 지 오래입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 소식 갈까요? 의료계가 의정 갈등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네요. 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그 평가를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서울 아산병원과 삼성 서울병원이 나란히 5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그 300위권 안에 유일하게 한 곳밖에 포함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진료 역량이 뛰어나지만 그만큼 수도권 불균형도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병원들이 여러 그 종목별로 암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했는데 지방에는 거의 없다. 네. 그래서 지방 의료 필수 의료 강화라고 하는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그런 조사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 키워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월 20일 금요일 전격 시사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느새 금요일이군요.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 7시 20분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